이번에는 광주의 미래 비즈니스를 전망해보는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가 그리는 AI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실 김종원 지스트 인공지능 연구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광주학기술원 인공지능 연구소장 김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광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는 됐지만 광주가 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원장,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소장에서 저희가 사람을 어떻게 키워내고 그 사람도 어떻게 연구할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주라는 부분하고 좀 인공지능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저희가 많이 봤을 때 저희가 디지털 전환, 그죠? 다 바꿔야 된다. 큰 변화가 오고 있고 큰 변화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데이터하고 네트워크, AI 그리고 언택트, 그다음 소셜, 사이버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부분에 인공지능이 결국은 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광주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 클러스터라는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딩 역할하는 것을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AI에 대한 어떤 투자나 열기 부분은 충분히 얘기됐고요. 아까 여름 겨울 얘기 나왔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여튼 잘 풀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세 번째 여름이 왔지만 아직은 기술로 보면 아직은 저는 이제 일어서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떤 나이의 기술 수준으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어떻게 성큼성큼 걸어가고 어떻게 뛰어갈지, 그래서 위크한 AI 기술에서 이제 스트롱한 AI 기술을 바꾸고 그게 저희가 하는 사람을 진짜 뛰어넘는 슈프림한 버전으로 언제 바뀌느냐, 그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여전히 막 시작하는, 걸음마를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술이 근데 결국 필요한 게 결국 무엇이냐? 결국 이런 기술을 갖다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내고 해보려면 여전히 인프라가 필요하다. 저희가 집적단지라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론을 하고 있다. 인프라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컴퓨팅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숫자를 계산하던 버전에서 저희가 얘는 뉴럴 네트워크,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딥러닝을 커버할 수 있는 GPU를 많이 쓰는 그런 결국은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컴퓨팅 요 버전, 그 다음에 앞으로 가을 물리학적 원리라는 퀀텀 컴퓨팅 이런 트렌드에서 컴퓨팅이 어떤 큰 어떤 트렌드 속에서 인공지능의 컴퓨팅이라는 부분, 그 컴퓨팅이 결국 현재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해서 세 번째 여름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아까 GPT-3 저희 이경정 교수님이 많이 자료는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해주셨습니다. 근데 컴퓨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픈AI라는 조직에서 GPT-3 왼쪽 상단에 있는 거부를 보시면은 파라미터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미터 숫자가 기존에 있는 파라미터가 가장 최신의 파라미터에 10배 규모의 파라미터를 써서 결국 10배 파라미터라는 거는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파라미터 숫자가 있는데 그 규모가 기존의 10배 사이즈를 만들어냈던 얘가 그래도 어떤 새로운 역할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너는 이게 머리가 크다. 저희 머리가 커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다. 근데 머리가 크다는 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저장 공간이 많다. 이런 봤는데 기존의 어떤 GPT-2라는 것에 비해서 다시 GPT-3 공룡 지금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훨씬 많은 계산을 통해서 결국은 이 기술이 지원됩니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로 규모를 갖다 키워가지고 인공지능의 모델을 갖다가 저희가 준비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보다 그동안 저희가 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의 이슈들이 하나씩 조금씩 해결하고 있다. 이게 큰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얘가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돈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GPT-3를 한번 잘해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사실은 12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답니다. 결국 계산을 한번 해내는데 120억이 들었다. 이게 결국은 아직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현재는 걸음마 단계고 이 걸음마가 하는 단계에서 막 성큼성큼 뛰어가게 하는 버전을 밟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이슈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투자가 근데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대표적인 투자가 되고 나면 그걸 활용하는 쪽에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활용하는 입장이 훨씬 더 작지만 그래도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를 갖다가 결국 투속적인 활용 부분하고 연계하게 하는 방법론에서는 어느 정도 API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아야겠다. 오픈 API라는 단어는 원래 오픈 API 파운데이션입니다. 오픈이라는 말은 개방해가지고 다 같이 쓰겠다로 하는 파운데이션도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서스테인할 수 있는 구조를 라이선스를 돈을 받는 API 라이선스 규모가 큰 걸 쓸 때만요. 그렇게 하는 상태가 됐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AI 클러스라는 부분에서 인프라적인 어떤 규모에 대한 어떤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요즘 그저 데이터라는 부분이죠. 제가 인공지능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그걸 주기 위한 어떤 데이터, 저희가 데이터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댐의 물이 어떻게 되죠? 진짜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어요. 정제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질 좋은 데이터가 엄청난 규모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물이 엄청난 규모로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어떤 판을 만들어야지만 저희가 어떤 AI 클러스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여기를 드리고요. 이 물이 아무리 모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사실은 수돗물이 댐에 있어도 저희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어떤 수도관처럼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기술이 다시 저희를 도도록 세팅돼야지만 이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댐의 물이 저희한테 상수도를 통해서 다시 와야 되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하는 이 좋은 물을 가지고 만든 좋은 모델하고 실제적인 새로운 데이터들이 잘 교류돼서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전체 주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부분, 특히 광주가 얘기하는 AI 클러스터에서는 AI를 융합한다, AI랑 X를 융합한다는 부분이 큰 주제로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다양한 도면에 있는 데이터들이 AI라는 도구를 만나서 아니면 AI를 도구로 하는 부분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만나서 서로 섞여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쪽이 핵심 부분이고 AI 융합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광주가 가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리딩하는 쪽을 저희가 아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융합이란 어떤 응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광주 입장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너럴한 얘기를 드렸는데 광주 얘기를 드리는데 집적단지라는 게 있고 집적단지가 어떤 숙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집적단지에서는 저희가 그냥 기획을 하면서 이런 악셀이라는 용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AI X Everything for Life. 결국 사람을 위한 AI 기술로 저희가 만들어야지 결국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이런 입장에서 광주라는 쪽에서는 데이터 댐이라는 얘기에서 댐인데 댐을 좀 데이터 AI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댐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댐을 데이터 AI 매니지먼트 풀어보는 접근을 해서 저희가 하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랑 연결을 풀어보면 좋고 저희가 얘기했던 컬처, 그죠? 오늘 아까 들었던 음악도 AI 작곡이죠. 예, 컬처랑 연결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문화도시 광주 그 다음에 AI 중심 도시 광주가 같이 어떤 인프라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광주라는 도시로 먼저 저희가 얘기하는 집적단지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좀 굉장히 저는 기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AI라는 기술이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리소스가 충분히 흩어져 있고 흩어진 리소스를 사람들이
정말 스마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리소스가 퍼져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져 있다는 부분은 뭐죠? 저희가 생각하는 퍼져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태로 퍼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접속해서 흩어져 있는 리소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흩어져 있는 단어라는 부분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리소스도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엣지에 있는 리소스 쓸 수 있다가 엔드 저희가 직접 사람들이 뭐죠? 있는 부분까지 기기하고 사람들이 섞이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떤 원스톱하는 어떤 데 들어가서 거기서 다양하게 믹스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게 사람이 주도해서 융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창구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 광주라는 AI 집적단지가 저희가 하는 AI 플러스 X, AI랑 AI 융합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느냐. 이 부분은 요즘 얘기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하고 어떻게 생태계를 같이 가느냐. 이런 문제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조금 좀 뭐죠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이 계층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프라는 같이 써야 됩니다. 공동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같이 써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플랫폼은 따로따로 놀지 않고 같은 플랫폼을 레버리지해서 쓰고 대신 서비스에서 개성을 살리는 그런 체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공용 인프라, 공통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인 서비스 이런 단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개념적으로 많이 이해하시기 어렵겠는데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에 큰 리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자율차 같은 게 아니면 가로등하고 신호등 연결되는 이런 인프라가 엣지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람들이 있는 끝단에 다양한 기기, 스마트 기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5G라는 어떤 기술하고 연결되고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라는 기술하고 연결돼서 하는 전체 이런 부분이 미래 인프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굉장히 본질적인 인프라면 좋겠고 데이터 중심의 인프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인프라를 그럼 광주에서 집적단지가 어떻게 그걸 모습을 갖다가 좀 먼저 따라서 해볼 거냐, 그거에 어떤 미니어처를 만들어 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에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어떤 인프라 부분이 그 다음에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라고 하는 어떤 그 실증을 할 수 있는 엣지형 인프라랑 같이 연결되고 이게 집적단지 어떤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이 하나 있고 저희가 자동차, 헬스케어, 에너지 실증동이 하나 있고 그 위를 갖다 어우르는 창업과 연구가 교육이 일어나는 창업동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게 집적단지 하드웨어 모습이라서 그 모습과 연결해서 인프라를 집적단지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프라를 그럼 저희가 아까 원스톱 서비스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포탈적으로 접근해서 써야 되거든요. 가서 써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원격에서 저희 언택트, 온사이트, 옵사이트 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공통적인 플랫폼의 입장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나와야 되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얘기 조금만 제가 보태면 어떤 다양한 포탈들이 원스톱 포탈의 엄브렐라 속에서 담겨 있고 그 안에서는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방형 API 방식으로 사람들이 서비스를 API를 콜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 창조하듯이 쓰는 그런 환경을 AI 집적단지가 제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결국 저희가 광주가 지금 집적단지를 통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많은 물들을 지금 내고 있으면 그게 새지 않고 모이도록 하는 어떤 항아리 역할을 하는 쪽에서 기술하고 사람하고 결국 기업들이 연결되는 그런 판을 만들어서 협업을 이루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렸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적단지 기획이 원래 됐던 모습이 28년도 말에 지금 정리가 됐었고요. 거기서 4천억이라는 어떤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워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인프라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드웨어, R&D, 그다음 인프라를 가지고 R&D도 해야 되고요, 창업도 지원해야 되고요, 사람들도 키워내야 되고, 그러면 인프라에서는 아까 건물, 데이터 센터 이런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원래 당초에서는 5년 예산이 배정이 안 됐지만 좀 변화를 통해서 조금 일부 예산이 내년부터 다시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키워드는 이렇게 R&D, 실증, 창업, 교육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이 어떤 지역적인 클러스터 효과, 그다음에 그걸 국가적인 부분하고 랩업하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프라의 어떤 하드웨어적 모습을 저는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것들이 광주가 얘기하는 뭐죠? 광주에 있는 광산업에 연결되는 상징되는 이 초고속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5G 플러스 하는 그런 유무선 인프라를 연결되면서 광주 다른 도시가 집적단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AI를 갖다가 저희가 생태계를 만들어내서 어떤 그런 장이 됐으면 되겠다. 그런 그림으로 좀 확단이 되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AI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겠지만 집적단지가 해야 되는 건 이런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하고 데이터 센터가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같은 서비스를 개선해서 그걸 검증하고 다시 튜닝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랑 만나는 그런 상태로 빨리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AI라는 단어도 살렸으면 좋겠다. 제가 적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예.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이렇습니다. 어떤 규모의 부분에 아까 GPT-3라는 가지고 규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GPT-3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거대 규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팅이 안 되고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 준비하는 거대 규모의 라지 사이즈 GPU들을 연결하는 사이즈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차가 움직여서 검증하는 부분을 하고 가상적으로 주행해서 하는 검증하는 게 역할론이 나눠져야 됩니다. 가상주행 역할론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차들이 아무리 다녀도 검증한다 그래도 다양한 케이스를 다 감정할 수도 없고 특히 사고 케이스는 가상 주행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주행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서 가상 주행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샘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광주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가상 자율주행 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제적인 자율주행이 믹스할 수 있는 게 AI 집적단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헬스케어 부분도 이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헬스케어 저희 이거는 지금 계속 계시는 어떤 치매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목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희 하는 정밀의료, 정밀의료라고 얘기하는 항암, AI 항암 이런 부분의 이슈들도 지스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좀 제대로 싹을 틔웠으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측면을 바라보고 있냐면 결국은 이런 가상적으로 하는 부분들하고 실제적인 부분을 AI 기술이 사실은 믹스해서 가상 쪽에서 검증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게 실제 쪽에서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업그레이드되고 왼발 오른발이 올라가듯이 앞서가서 뒤서하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술의 가속도를 높이는 상태가 요즘 하고 있는 AI 기술, AI 융합 기술 경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둘러야 되는 것. 오늘 아까 오전에 맞아 시적에 봤던 개막 공연 AI하고 컬처죠. 작곡 저희 교수님 안창욱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창욱 교수님의 슬라이드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 분야, 그 다음에 화가, 시인, 연주 이런 다양한 분야들 광주의 문화하고 AI 결합하는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쪽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부분에 교육이 여러 가지입니다. 교육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비 창업자를 하는 꿈꾸는 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꿈꾸는 아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인공지능 연구소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꿈꾸는 아이 경진대가 지금 막 벌어져서 저희가 마감을 해서 열심히 예선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는 컬처,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이런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드론도 있고 가양 모의 주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AI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 과학기술,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아까 많이 나왔던 AI 대학원하고 인력 피라미드 부분 이런 게 광주에서 같이 지금 하나 판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교육이나 비대면 행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보시면 되고 AI 대학원이라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석박사급 인재 저희는 사실은 박사급 인재만 보고 석박 통합 과정하고 박사 과정만 보고 있습니다. 50명을 매년 뽑아서 지금 50이고요. 내년이 되면 100명이 되고 이런 인력들이 집적단지와 같이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AI 생태계의 어떤 선봉장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게 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 인프라하고 이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적인 어떤 도시 인프라 부분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서 계획이 잘 퍼지고 10년적으로 퍼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단 만들어지고 이런 인프라랑 같이 생태계 만들어야 된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집적단지가 이제 기획이 됐는데 자신 집적단지를 계속 드라이브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집적단지는 나중에 하드웨어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고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데이터 산업 융합 연구원 이런 개념으로 한 번 더 서포트하는 어떤 특정 이슈를 서포트하는 역할, 그리고 집적단지가 다시 2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전체 10년이 앞으로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김종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이어서 의료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김동민 주식회사 JLK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LK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료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저희가 어떤 거를 다음으로 하고 싶은지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핵심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 많은 산업적인 문제들 그리고 학문적인 문제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서 풀어나가고 있고 많은 도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영역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업 등등 아주 다양한 산업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미국에 있는 이 두 개의 회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버터플라이라는 이런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아주 소형의 휴대용 그런 그 초음파 기계 이 두 가지를 연동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연매출이 약 110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1조 3천억에 넘는 아주 큰 기업 밸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공지능을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역시나 이런 휴대용 기기와 연동을 하였다라는 데서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플로우라는 회사는 관상동맥 CT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수술을 통해서 상당히 큰 그 인베이시브한 그런 그 영향에서 새로운 CT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환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실 상당히 큰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 있는 보험수가를 이제 획득함으로써 연매출 140억 원 정도의 하지만 기업 밸류는 벌써 1조 7천억에 가까운 기업 밸류를 실현하였습니다. 즉 인공지능 의료 분야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가치가 인정되었을 때 만약에 보험수가가 함께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큰 밸류를 가지거나 또는 이러한 인공지능 자체가 하드웨어와 같은 어떤 다른 그 기기와 아주 잘 연동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큰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JLK는 Journey of Life with Knowledge라는 그런 줄여서 JL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9월 달에 한 75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더 늘어서 이제 80명에 가까운 직원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70% 정도가 석박사의 그 개발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그리고 연구 개발의 중심적인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서울을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일본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단순히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러한 것들을 플랫폼 형태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런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37개 정도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5개 인허가를 이때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도전적이고 정말로 많은 그런 그 솔루션 개발과 그리고 인허가를 지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뭐 만들고 싶었던 거는 AI 허브, 뭐 이게 지금 정보화진흥원과 조금 이름이 겹치긴 했는데 사실 누가 먼저 썼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일찍부터 AI 허브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 AI 허브라는 그 플랫폼 안에 사실은 37개의 솔루션이 AI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런 의료 솔루션의 워크플로우를 각 병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고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AI 허브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은 사실은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빅데이터를 처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업화한 것이 바로 헬로 데이터라는 어노테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헬로 데이터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처음에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그 데이터 플랫폼이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오히려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빠르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더욱더 진화되고 학습이 된 인공지능 모듈들이 다시 AI 허브로 들어가게 돼서 좀 더 고도화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그런 그 플랫폼들을 연동하는 도중에 자 그럼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자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서 만들었던 게 헬로 헬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이 헬로 헬스에는 저희가 비대면에 의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를 선생님들이 비대면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마침 요 세 개의 플랫폼이 올해 초에 저희가 사실 런칭을 하고 사업화를 시작하고 나서 뭐 한국형 뉴딜 정책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뭐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2000%에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 안에서 거의 모든 지금 현재 상당히 큰 매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의료 인공지능 업체 중에서는 뭐 작년에 유일하게 코스닥에 상장에 성공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저희는 전 대륙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뭐 조금 뒤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여러 겪었던 그런 그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뭐 인텔과 같은 큰 기업들과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으로 사실은 뭐 상당히 재밌는 인공지능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빌 게이츠 재단의 그런 그 컴피티션에서 1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라오스라든지 제3국에 있는 다양한 그 나라에서 폐질환 검진 사업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그러니까 솔루션 하나로 보면 되게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그런 의료 데이터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인공지능 그런 알고리즘들이 저희가 구현해낸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이것들을 인퍼런싱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병원 안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HIS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동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병원 안에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시 재생산을 해낼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 플랫폼이고요. 이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까지 편집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주 많은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가공하고자 하니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 플랫폼 자체도 더욱더 진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좀 저희가 그 프리 어노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이렇게 뇌경색의 병변을 마킹하는 것과 인공지능의 모듈을 사용해서 먼저 마킹 프리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고 다음에 사람이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비교한 동영상입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존에 있던 그런 데이터, 기존에 있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틀리고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그런 수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보여드린 거는 의료의 분야에 있어서의 저희 그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현재 플랫폼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회사의 지금 최고 강점으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솔루션 중에 하나의 큰 그런 그 솔루션 패키지인데요. 유니스트로라고 하는 뇌졸중 토탈 솔루션 패키지입니다. 이거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뇌경색의 14,000 케이스, 즉 140만 장 정도의 MRI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2016년에 부터 개발을 해서 2017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임상 시험 허가를 처음으로 식약처로부터 획득을 하고 2018년에 사실은 3등급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의 허가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이런 병원에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위해서는 아주 단일 기능의 아주 그런 그 기능을 개발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커버를 하지 못하면 전혀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11개 제품군으로 하여서 이렇게 응급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후 예측까지 가능한 11개의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실려오면서부터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를 구별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뇌경색이었으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수술을 했을 때 더욱더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뇌경색의 원인을 분석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데 도움을 주거나 등등의 이런 전 과정을 커버리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로 전 주기적인 그런 솔루션 패키지로 구성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이런 패키징들이 사실은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패키지들을 만들 때 사실 요거는 단 하나의 그런 그 솔루션을 만들 때 근육 구현 사례인데요. 사실은 뭐 단순하게 하나의 그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엔드 투 엔드로 그냥 구현할 수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인공지능 모델들을 서로 하이브리데이션해서 저희가 구현을 하였고요. 이러한 형태를 함으로써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확도를 구현한 실내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저희가 구현한 것 중에 이제 뇌 출혈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을 하는 솔루션인데요. 응급실 도착해서 CT를 찍게 되면 막바로 팩스에 있는 CT 영상을 저희 솔루션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뇌 출혈로 의심이 되는 영역들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뇌출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뇌출혈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는 선생님들도 조금 그 힘들어하시는 그 SAH라고 하는 이제 좀 그라데이션이 많이 퍼져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학습을 하고 영역을 정확하게 읽어내는데 상당히 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분한 그런 그 정확도와 그런 그 정확도를 실현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퍼런싱 자체는 뭐 거의 1초 정도의 수준. 예. 다음은 이제 에이트로 스캔이라는 저희 치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의 특징은 지금 상당히 뭐 요즘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에서 실제로 가시면 이렇게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에는 사실은 70개 정도의 인공지능이 동시에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2개의 내 영역을 이제 3D의 그런 MRI를 영상을 입력을 하면 62개의 내 영역으로 자동으로 나눠주고 그 62개의 내 영역 중에서 이제 그 코티컬 시크니스라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정량화를 시키고 이러한 정량화를 통해서 17장 정도의 레포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나던 부분들이 지금은 저희의 17장 정도 되는 레포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자신이 건강한 뇌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량적인 레포트를 드리게 되고요. 지금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로, 일본어도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큰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이거를 사업화를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딜리버리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컴퓨터는 손바닥만한 그런 인텔에서 만든 누크 PC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이 안에는 인텔이 만들어 놓은 그 가속화 칩이 들어 있고요. 저희가 2년 정도를 인텔과 함께 그 협업을 해서 아주 가벼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PC 안에서 70개 인공지능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수님들이 이거를 쓰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저 인텔 누크 PC를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원을 연결하고 화면을 연결하고 그리고 랜선을 꼽아서 팩스와 연동을 하면 바로 이런 그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고 여기서 레포트가 발생이 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체스트 엑스레이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량화에 대한 사실은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 저희가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량화 기술입니다. 이런 경량화 기술에 사실 가장 저희가 많이 가본 케이스가 바로 이 체스트 엑스레이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GPU가 들어있는 큰 워크스테이션을 들고 한번 해외에 POC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통관에서부터 벌써 걸려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량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이 경량화를 끝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인텔의 코어 i5 이상 정도의 노트북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여기에서는 16개 정도의 체스트 엑스레이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런 휴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조그만한 미니 엑스레이 카메라와 이것들을 연동을 해서 그 사업화를 하였고 이러한 사업화를 통해서 빌 클린턴 재단에서 하는 그런 컴피티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라오스와 같은 그런 그 곳에서 저희 솔루션들을 사용하여서 지금 실제로 폐 검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타입의 그런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런 식으로 찍어서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들은 전부 노트북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바로 노트북에서 돌아가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16개 정도의 패턴들을 찾아내서 지금 정상과 얼마나 더 격리가 되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저희가 폐렴을 중심으로 하는 뉴모니아 모델을 사실 더욱더 고도화를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밸리데이션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여러 인허가 과정에 있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업화를 위해서 여러 경량화 기술이라든지 융복합 기술들을 통해서 기기와 연동을 하고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요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요거는 저희가 무수한 엄청나게 많은 치매 환자의 데이터 그 중에서도 그 치매에서
그 치매에서 악화가 되어 그 MCI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경도 인지 장애 상태에서 악화가 되셨던 분들하고 그리고 악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무수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악화가 된 케이스와 되지 않은 케이스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거꾸로 인공지능이 어디를 보고 그것들을 분별해 냈는지를 히트맵 형식으로 그리는 형태로 해서 인공지능이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마커가 되는 부분들이 어디인지를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뭐 요거는 더 고도화가 돼서 사실은 논문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되게 초기 상태에서의 그런 결과를 오늘 가져와 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사실은 조금 더 재밌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이런 기반 기술들을 지금까지 이제 서비스 면에서는 비대면 그리고 데이터 면에서는 데이터 가공 플랫폼까지 확장을 시켰는데요. 지금 뭐 병원 안에 있는 HIS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연동과 함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그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또 오믹스 부분입니다. 유전체와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놨던 여러 영상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의료 정보들을 연계를 해서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차세대의 더욱더 정밀 의료에 가까운 그 개인 맞춤형의 분석 그리고 그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새로운 피처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크로커스 에너지 임지섭 대표님을 모시고 AI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로커스 에너지의 임지섭이라고 합니다. 크로커스 에너지는 에너지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왜 에너지냐라는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처럼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력원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고 있고 개인이나 지자체가 단순히 안 한다고 해서 그걸 거스릴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분산 전원에 대한 보급 2년 전에 벌써 전 세계적으로 230조 원 가까이 쓰여졌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은 미국, 유럽, 중국, 호주, 일본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한국도 현재 그린 뉴딜이라는 방침 아래 분산 전원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AI를 잘하는 회사가 없나? 앞서 이경준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AI 기업 순위에 에너지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대부분의 투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고요. 파이낸싱이 더 중요합니다. AI가 그동안 필요하지는 않라고 느꼈던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년 전부터 스마트 그리드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벤처 회사들이 생겼고 클린텍 BC라는 전문 분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투자를 거의 뭐 500억, 1000억씩 받지만 매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만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그게 거꾸로 크로커스 에너지를 설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AI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이미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저희 회사의 구성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확한 문제에 대한 정의 그리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관점에서 크로커스 에너지는 에너지 분야의 AI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애플리케이션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제품군의 소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회사 이름은 크로커스인데 제품 이름은 아셀로입니다. 아셀로는 스페인어로 just do it, 그냥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시작은 아셀로 그리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드 말 그대로 전력 계통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 계통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자라는 저희의 초창기의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아셀로 엣지라는 단어가 분산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국보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태양광 주택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도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분산 전원을 활용하면서 개인 간의 거래 또는 지역 단위의 매니지먼트라는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2G, 전기차에 대한 충전과 그 충전한 전기를 빼내는 방전까지 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모델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셀로 그리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의 타겟 고객은 전력 회사가 아닌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이 많은 곳은 한국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입니다. 국내에 있는 산업단지만 해도 1,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장이 약 400개 정도가 되고요. 중소 중견기업에 있는 공장 수가 약 30만 개가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400개의 공장에서 연간 평균 전기요금이 500억 정도 됩니다. 절대 작지 않은 숫자고요. 매출이나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계신 분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15년 동안 약 9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싸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계통 그리고 전력 설비들을 최적화해서 이 전력 요금을 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I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기존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좀 더 차별성으로 AI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있는 디지털 전력 양계들의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분단위, 초단위로 수집을 해와서 모든 지점에 맞춤형으로 최적화,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공급하는 관점이 아닌 사용하는 관점에서 전력을 사용량을 보고 설비들을 최적화하는 제어 솔루션입니다. 이게 왜 기회가 되었냐 하면은 대부분의 공장에서 전력 설계팀들은 40년 전부터 이어지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전기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이렇게 고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설계 방식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맞습니다. 공장 내에서 전력 공급에 이슈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우테지가 생기고 그동안 생산하는 부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통신망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요. 저희 같이 데이터 기반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그동안 과잉으로 공급되었던 전기를 저희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불어 나가서 분산 전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앞쪽에서 들어오는 변압기 부분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연료 전지와 같은 또 하나의 에너지 공급원들이 실제 분산, 공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예시로는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에너지 산업에서는 분산 전원이 굉장히 확대 보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말단입니다. 뒷단에 있는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원이 많이 설치될수록
이 노란색 라인과 같이 과전압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전력이 역으로 그 계통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적화 제어를 하는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솔루션을 보급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사례를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공장에서는 거의 1000개 지점에 전력 양계가 있습니다. 모든 지점의 모든 설비들의 지점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받아올 수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가보고 사업장을 봤을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으세요. 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은 이렇게 그 클라우드를 활용한 새로운 그런 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공장에 가보면은 이 데이터들은 민원이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보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과거 1년치의 데이터를 받아보기도 어렵고 그런 로 데이터를 받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로컬 서버에 과거 3달치, 한 달치의 데이터만 보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아카이브가 되는데 그 데이터가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시는 거죠.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보고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최적화 설계를 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제조 공장의 사업을 하려고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업을 포기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 저희도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업장도 있고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기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AI 했던 정의, 꾸준히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린 버튼 시스템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2000년 초반에 백악관의 주도로 개인의 전력 데이터는 그린 버튼, 개인의 의료보험 데이터는 블루 버튼, 태양광 데이터는 오렌지 버튼 시리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15년에 걸쳐서 북미표준위원회에서 모든 데이터들, 전력 데이터, 뭐 가스 데이터, 온도 데이터들, 개인의 데이터들을 세분화로 나눠서 오픈 API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터페이스로 저희 같은 서비스 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절대 주면 안 되는 데이터를 다 나눠서 연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AI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애드온 피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버튼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 미국 지도에서 초록색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보이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쪽에,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할 거면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해보자. 에너지 쪽은 캘리포니아에 많다 보니 저희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그린 버튼 데이터를 다 연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지 않았군요. 그래서 다양한 그 활용 사례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게 첫 번째로는 개인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가정용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숫자가 이미 100만 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자급자족을 하고 남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망에 돌려보내는데 그게 얼만큼 되는지 정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예측해주고 보여주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그런 그 전력 체계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치면은 전력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국전력. 근데 캘리포니아에도 큰 전력 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지역에 가장 큰 전력 회사가 하나씩 있는데 그 외로 지자체 도시 단위의 에너지 전력 공기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력 공기업에서 수용과 고객,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5개 도시, LA, 프레스노, 나파밸리 지역, 그리고 리치몬드, 랭캐스터라는 5개 도시에서 각자 맞춤형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받아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프레스노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모든 앱이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저소득층 지역에 만약에 합당한다면은 에너지 가격의 할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모터를 무상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다 확보합니다. 나파밸리 지역은 거꾸로 중산층 상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차를 이미 갖고 계셔서 앱스토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충전기를 사거나 구글 네스트 서머스탯을 했을 때 데이터를 저희가 다 받아오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 모델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올해 이제 좀 시작하게 된 제품인데요. 결국에는 전기차, 미래 자동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부분에 미래차가 결국은 빠질 수 없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앞으로 너무나 명확한 방향성이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로 바뀌고 수소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맞춤 어떠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가장 저희한테 온 첫 번째 기업은 개인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기업용 버스 회사, 물류 운송센터 부분의 전기 버스, 전기 트럭의 최적 충전 서비스였습니다. 일례로 국내에 있는 한 버스 회사는 전기 버스가 지금 약 1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 버스로 바꿨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CNG 가스는 그 충전할 때 요금이 하루 중에 항상 같은데 전기 요금은 하루 24시간 중에 전기 요금이 계속 다른 거예요. 밤 시간대 충전하면 킬로와트아워당 50원인데 아침엔 80원, 낮에 피크 시간에는 170원입니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밤 시간에 100% 충전을 하더라도 그 노선이나 운행하는 횟수에 따라서 하루 중에 한두 번은 꼭 와서 다 충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할 때 100% 맞추는 걸 좋아하듯이 100% 충전할 때 비싼 시간대에 충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최적 잔량을 맞추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간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느냐. 기사님들이 노이로제 걸리면서 이걸 충전을 하고 얼만큼 남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걸 자동으로 꼽아 놓으면은 남은 잔량에 맞춰서 충전해 주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이걸 잘하는 회사들은 버스 한 대당 하루 평균 전기 요금을 2만 원을 내는 데가 있고요. 이것을 잘 하지 않는 데들은 8만 원까지 냅니다. 약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충전 서비스 그리고 관제, 그동안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저희는 사실은 컨슈머 베이스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의 데이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 공장의 그런 그 디지털 미터기 설비를 노드별로 다 이렇게 관제를 하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여기에도 같이 사업을 진출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물류 운송 섹터 부분에서도 충전 최적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B2G, Vehicle to Grid라는 부분에 저희는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가 이동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그 부분을 기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개인 차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동안 제일 많이 했던 제조 공장 내 아니면 물류 운송센터에 있는 전기 트럭들을 물류 코스트를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AI 잘할 수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로보틱스 이한빈 대표님께서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테슬라가 미치는 미래형 자동차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보틱스 캡틴 이한빈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광주 시장님이 꼭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이미 어디 가셨네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꼭 추후에 어디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온라인으로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혹시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다 쓰시겠죠? 여기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한 명, 한 20-30%. 나머지는 다 갤럭시를 쓰시는 건가요? 네, 역시 한국이라서 항상 아이폰보다는 좀 갤럭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3D 컴퓨터 비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 고객사분들은 대부분은 해외에 있고요. 한국에는 이마트랑 일을 하고 있고, 웃기게도 뭐 샌디아 내셔널 랩이라고 예전에 세계 2차 전쟁 때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아시는 분들은 그 핵폭탄 만드는 연구소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3D 컴퓨터 비전이 뭐냐? 3D 데이터에다가 AI를 접목하는 건데 지금은 좀 라이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움직이는 그린 이제 녹색 사진이 이제 실시간 3D 데이터고 그거를 좀 AI 시켜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고요. 지금 다만 워낙 라이다가 핫하다 보니 지금 저희의 지금 핵심 제품은 라이다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전 세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개발했고요. 자, 라이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말이 많잖아요.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 한다. 그리고 라이다 없이도 지금 자율주행을 배포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라이다 없이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게 센서들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D에서 3D, 4D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에서는 2D랑 3D 센서 레이더를 의지를 하다가 이제 3D 라이다보다는 4D 이미징 레이더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3D 센서를 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레이더에서 라이다 같은 이미지를 뽑아내는 거를 기다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시고 계시고요. 또 테슬라에서 또 하는 건 뭐냐면은 수도 라이다라고 카메라에서 3D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다양한 카메라를 겹쳐서 뭐 스테레오 비전이나 뭐 옵틱 플로어나 다양한 기술을 써서 아직 결과는 좋지 않지만은 오히려 미래에는 이제 3D 센서들이 카메라가 이제 이미징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성 데이터까지 뽑아낼 수 있는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2D에서 3D로 넘어가면서 제가 2017년도부터 제가 투자자한테 설득을 하면서 말했던 말이 결국은 이제 3D 센서용 컴퓨터 비전이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2017년도부터 했던 게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테슬라의 3D 컴퓨터 비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자사의 3D 컴퓨터 비전입니다. 3D 컴퓨터 비전 쪽에는 가히 세계 1위라고 항상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가 필요 없냐? 신기하게도 벌써 이미 아이폰에 라이다가 들어갈 만큼 싸졌습니다. 사실 이쪽도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이쪽 업계에서는 싸움이 뭐 라이다가 싸지냐 4D 이미징 레이더가 더 빨리 상용화 되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둘 다 일어날 것 같고요. 웃기게도 핸드폰에다도 레이더를 다는 것은 미국에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구글에서 솔라가 맞는지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핸드폰용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상용화를 못 시켰어요. 그 대신 애플이 라이다를 더 빨리 달았죠. 웃기게도 사실 에이다스용 센서로 레이더보다는 라이다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미쓰비시에서 1채널짜리 라이다로. 근데 이제 라이다 대신 이제 레이더로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라이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항상 말하는 거는 사실 이 센서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다들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서로 이제 다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서로 다른 웨이브 랭스에서 움직이는 센서들입니다. 이거를 항상 레이더가 좋냐 라이다가 좋냐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으신지 아빠가 좋으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라이다, 레이더, 뭐 소나 센서, 뭐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 누가 더 좋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넌 지로성 게임이에요. 서로 더 잘 될수록 서로 더 이제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몇백 대가 되는 자율주행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몇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대에서 10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각자 다른 연구소, 다른 대학교에서 열심히 따로따로 돌리고 있어요. 각자 연구비 뭐 10억에서 만 원,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사람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연구소로 계속 자체적인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회사 하나에서 50대, 100대 정도 되는 자율주행차를 돌리면서 한국에서도 더 뛰어난 인재들 스탠포드, 하버드, MIT에서 졸업한 중국생들을 데리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이거는 다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중국이랑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리가 정부 지원금을 이제 많이 받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자율주행이나 뭐 AI를 같이 개발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국한테 중국산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국에 돌아다닐 날이 이제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한국 뭐 카이스트, 뭐 지스트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연구가 그냥 보여주기식에서도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국 회사들을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DJI란 드론 회사 아시죠? DJI란 드론 회사가 전 세계 드론 점유율 76%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회사고요. 나인봇은 이 모빌리티의 시초라는 세그웨이를 먼저 사서 국내에 있는 전기 스쿠터 점유율 70, 80%를 가지고 있고요. 화웨이란 중국 회사는 작년도부터 해서 삼성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국내에 있는 전기차 70%가 중국산 전기차예요. 국내에서도 전기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세그웨이, 뭐 나인봇이라든지 개발을 많이 했을 텐지만 이미 중국은 한국을 엎질렀고 이미 저희는 제가 봤을 때 5년에서 10년 뒤처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지금 한국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고 다닙니다. 코로나 터질 때부터 한국이란 브랜드 이미지, 나라의 이미지가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이 일본이 가지고 있던 퀄리티 그리고 어슈런스라는 이미지를 한국이 이제 가지고 오고 있어요. 특히 뭐 K-팝이라든지 한국 영화라든지 여기서 혹시 기생충을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특히 한국이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국내처럼 민주적으로 코로나를 대응한 나라가 없어요. 해외 기업들이랑 말을 하다 보면은 항상 물어봐요. 와, 한국은 어떻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잘 대처를 했는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저희 뭐 한국 기술 스타트업을 많이 물어보면은 그래서 너네 경쟁력이 뭐냐? 여기서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자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똑같은 말 해요. 해외 기업보다 싸고 해외 기업보다 질이 좋다. 절대 그렇게 해서 중국이랑 경쟁해서 못 이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도 이런 이제 유럽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비즈니스 스트래지를 잘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죠. 현대는 제네시스란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금년도에 저희 고객분들보다 벤츠, BMW보다 더 많은 고급 차량을 팔아셨고요. 삼성은 이제 갤럭시란 핸드폰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제 중국보다는 조금 더 질이 좋은 이제 프리미엄 핸드폰이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팔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AI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1차적으로는 중국이랑 경쟁하지 않을 거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한국이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뻗쳐 나가면서 중국 기업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중에 그분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 인재들은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자본도 많고 한국보다 더 일을 많이 해요. 거기는 노동법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새벽 2, 3시까지 연구를 하고요. 한국은 이제 유럽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꼭 이제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런 이제 규칙이 슬슬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 분들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정부 관계자분들은 아직 일본이랑 경쟁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일본이 파는 제품을 국내화한다. 그래서 국내 기업한테 납품해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10년 전에 제쳤어요. 일본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경쟁 상대고 지금 이제 중국이랑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이랑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절대 중국 AI 소프트를 쓰지 않을 거고 절대 유럽은 중국 AI 소프트를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기업처럼 한국 AI 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 기술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술력이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 더 비싸더라 하더라도 한국이랑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고 전 세계 3D 컴퓨터 비전이랑 마켓에서 지금 시장 1위를 다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3D 컴퓨터 비전 회사로서 지금 현재 제품은 윈도우 투 이어 라이다, 다양한 라이다와 호환이 되고 이제 제품을 이제 다양한 라이다를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시티에 접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제 한국의 기업이고요. 네, 오늘 자리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 광주시장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오늘이라든지 추후에 꼭 뵙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많은 일정을 캔슬하고 오늘 내려왔는데 네,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정일 한양대학교 교수님과 앞서서 수고해주신 전문 세션 연사분들을 모시고 온라인 패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한양대 교수님과 앞서서 수고해주신 전문 세션 연사분들 무대로 올라오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2의 대한민국 A 클러스터 포럼 두 번째 섹션을 맡게 된 자장 한양대 박정일 교수입니다. 1시 반부터 시작했는데요. 벌써 4시간을 달려왔네요. 지금쯤 우리 온라인 패널 분들께서 어깨도 저리고 힘도 드실 텐데 마지막 섹션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달려가 봅시다. 좀 전에 전문 섹션에서 미래 광주가 그리는 미래 AI 비즈니스에 대해서 산업별 동향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김종원 소장님한테 아까 살아있는 AI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AI라는 기술이 지금 여기 다양한 분야로 융합을 해야 되는데 융합하는 부분에서 어떤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실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계속 적용돼서 그것들이 학습하고 추론이 계속 선순환하는 체제를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학습은 어떤 대규모의 학습이 서포트를 하고 추론은 굉장히 경량화된 추론이 그래서 같이 해서 맞물리면서 계속 상승작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 개발의 어떤 포커스가 아니라 그게 실용성이랑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두 번째로 우리 김동민 대표께서는 그 광주하고 혹시 AI 비즈니스에 대해서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그 소개를 시켜드린 그런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 중에 이제 치매 분석 활용에 가능한 그런 솔루션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광주가 현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치매 관련돼 있는 코호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경쟁력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추적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분석했는 결과들이
이제 후향적으로 검증을 하였을 때도 충분한 이제 예측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뭐 너무 해보고 싶은 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임지숙 대표님께서는 제조업에 대해서 에너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그 제조 공장의 실제 가동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부침이 있었던 올해는 60%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을 좀 줄여야지 만약에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 탄소 배출권 획득이라는 의무화 제도가 생겼고요. 또 최근에 SK그룹에서 RE100, 리뉴얼블 에너지 100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뜻은 앞으로 5년 내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RE100을 선언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에너지를 물론 클린 에너지도 쓰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라인 패널 분들의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웨이브 AI 연구원이신 이준수님께서 박정일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들어볼까요? 네, 이준수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웨이브아이 이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많은 언론 및 미래학자들이 AI 및 로봇이 발전될수록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AI 기술은 발전될 것이고 미래 사회는 빠르게 발전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일자리위원회 중소벤처 TF 장이신 박정일 교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해결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아주 질문 좋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농업혁명 시대에는 토지와 노동을 갖고 있는 국가가 강대국가가 되었죠. 산업화 시대는 자원과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식이나 정보화를 하고 있는 미국이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에 1890년대에 뉴욕 5번가에 포드 마차로 꽉 찼었습니다. 근데 20년 후에는 1910년도에는 포드 자동차로 꽉 찼습니다. 지금 2020년 대한민국 광화문에는 가솔린 자동차 꽉 차 있죠. 2030년, 2040년에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로 꽉 찰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업화 시대 일자리가 디지털 시대 일자리면서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AI 시대 로봇은 인간의 단순 직업을 로봇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인간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즉 미래의 일자리 60%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시대는 넬로우 AI, 위크 AI, 스트롱 AI가 있습니다. 너 바둑만 잘도 이런 것들은 다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단 스트롱 AI, 인간을 뛰어넘는 AI 로봇이 나올 때 영화의 터미네이터와 같은 로봇이 나오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영어로는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2060년이나 2070년이 됩니다. 그 미래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엄청나게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 AI 일자리 빅뱅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주식회사 그리다 에너지의 부사장이신 송주환 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김종원 소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송주환 님.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지금 한 5년 IT 분야에서 활동하는 FA 연구소 역이자 제가 원래 정보진 분야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아, 네, 지금 네, 송주환 님 죄송한데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이번 질문은 조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한국광기술원 연구원인 김민국님께서 임지석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김민국님, 잘 들리시면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민국님?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질문해 주시죠. 네. 한국광기술원의 김민국 선임연구원입니다.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AI 에너지 분야는 산업적으로 큰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 특히나 개인 간 거래, 자율 거래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필요한 비즈니스적 접근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법은 결국에는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사례들, 그리고 그 전과 후가 정량적으로 굉장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형식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소셜벤처 초이스 전략기획팀장이신 김광훈님께서 김동민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김광훈님. 예.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AI에 대한 변화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에 대해 국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한국의 AI와 접목하여 선도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김동민 대표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정말 뭐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술적인 선도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이런 잘 갖춰져 있는 그 IT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97%에 가까운 그 팩스라고 하는 그 의료 영상을 모아두는 병원 내 그런 시스템 보급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높은 의료 수준의 그런 그 다양한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구 역량과 그리고 이런 그 IT 기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5G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도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통신 기술과의 연동, 그리고 다양한 이런 장비, 그리고 제조 기술과의 연동을 통해서 사실 더욱더 우위적인 선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대학생이신 김영목님께서 이한빈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목님, 잘 들리시나요? 김영목님,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예.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연결이 그러면 제가 매끄럽지 아까 않- 이한빈 못한 것 대표님한테 같습니다. 하나 네, 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네. 예. 아까 이 대표님께서 일본은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좀 늦었지만 IT 강국과 디지털 강국으로 가면서 일본은 제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을 5년에서 10년 정도 우리가 뒤처졌다. 근데 이제 저 생각은
AI 시대는 한 번 뒤떨어지면 영원히 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2020년 어떻게 앞으로 2030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대표님의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포커스를 해서 그걸 이제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이제 의료 쪽 데이터가 한국에 잘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정말 그쪽 분야에서는 정말 중국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제품화를 해서 이제 세계를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이 또 더 잘 돼 있는 데이터라든지 더 중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과 더 뛰어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빠르게 산업화 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치고 나가는 게 다양한 AI를 다 잘하려기보다는 집중을 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종훈 소장님 아까 질문 안 하셨는데요. 네. 질문지 보고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들을 사실 이제 예. 받아놓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연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원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송주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인공지능 분야는 학문적, 기술적 특성상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교류, 협력, 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통을 줄일 만한 좋은 방법론이나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장통을 줄인다. 이게 사실은 뭐죠? 성장통이 원래 세야지 원래 다시 발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금 이제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아까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환이고 판이 바뀌기 때문에 판이 바뀌는 걸 갖다가 저희가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냥 완전히 이번에는 저희가 뭐죠? 고생을 좀 해야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자체로 저희가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든 분야에서 사실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부터 어떤 창업, 아주 큰 변화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같이 나누면서 성장통을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소장님 네. 학생들이나 그 온라인 패널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이게 길게 보시면 오퍼튜니티를 보시면은 저는 여전히 데이터가 가장 뭐죠? 금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당장은 그거 금맥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시고 경험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만져보고 저희가 아직은 저는 걸음마라는 말씀을 드려요. 걸음마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먼저 훈련하면 그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분간해서 진짜 뭐죠? 어떤 게 정말 될성 싶은지 저희 같이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놓치면 골든 타임 놓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러면 파이썬을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파이썬은 랭귀지는 기본이라고 저희가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랭귀지랑 소프트웨어로 가는 그 랭귀지 뭐 영어가 기본이었던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 랭귀지도 결국 언어잖아요. 네네. 언어는 오래 쓰면 좋은 거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거 플러스 요즘 뭐 스템이라는 거 창의성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기본 교정 원리, 매스도 요즘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빈 대표님 아까 질문 네. 그것보다는 아까 그 학생들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AI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모든 자료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은 MIT에서 나오는 AI 과정도 다 온라인에 있고요. 다 온라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온라인에 이제 인공지능 경진대가 참 많아요. 캐글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일단 참가를 해서 어떠한 AI가 필요로 하고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배운다고 하면은 추후에 AI 시대가 왔을 때 이미 준비된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AI 경진대회 그리고 온라인에 이미 다 뿌려진 AI 학습 이제 방법들을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AI 시대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잠깐 예, 거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꿈꾸는 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꾸는 아이에서 얘기하는 서브 프로그램들이 드림스쿨, 사실은 저희가 단기 교육입니다. 1주짜리 교육을 좀 해서 저희가 AI가 먼저 느낌을 받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름 참 저희 좋네요. 플레이, 예.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놀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놀아봐야 된다는 부분, 놀아서 이제 조금 훈련이 놀려면 좀 재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놀이터를, 작은 놀이터를 준비했고요. 거기서 실제로 뭐 GPU도 쓰고 데이터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뭐 요새 샌드박스라는 단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경진입니다. 꿈꾸는 경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하는 그 스토리를 다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 저 첫 해 지금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쪽에서도 같이 꿈꾸는 아이 같이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 패널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지나가고 AI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이미 AI 소프트는 들어와 있습니다. AI 시대는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시고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에 여러분들은 경진대회도 참여하시고 정답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대표님 아까 질문하시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목 학생이 못한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를 자동차와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 분야와 간략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품화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인공지능을 제품화한다는 것에 인공지능은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정말 10에서 1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걸 제품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인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돌려야 되고 컴퓨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야 되고 만약에 컴퓨터에서 에러가 났을 경우 뭐 세컨더리 CPU를 돌리든지 그런 쪽은 사실 AI 쪽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이제 실력과 능력인데요. 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다시 학교가 중요하겠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품화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학문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실시간화, 엠베딩화, 그리고 안전화, 뭐 특히 자동차 쪽에서는 안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스탠다드가 많은데 IS도 있고 ACLB도 있고 막 다양한 오토모빌 그레이드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거에 맞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든지 코딩이 짜여져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도 벌써 이제 미리 그런 뭐 펑셔널 세이프티라든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짜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서 AI를 같이 공부하신다면은 정말 이런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패널 여러분, AI 시대 우리 자율주행차, AI 전문 인력 양성, 헬스케어, 에너지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패널 분들의 또렷또렷한 눈동자를 보니 대한민국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것 같습니다. 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무리하는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박정일 교수님과 네 분의 전문가분들, 대표님, 강연자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예정된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순서죠.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입장하신 이벤터스에서 온라인 경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 추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CCTV 홈캠 추첨하겠고요. 네, 액션캠 추첨하겠습니다. 네, 전동 스쿠터 추첨하겠습니다. 네, 당첨 번호가 나왔는데요. 당첨자 번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스피커 당첨자는 294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캠 당첨자는요 329번입니다. 액션캠 당첨자는 147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스쿠터 당첨자는 305번입니다. 네, 네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행사 시작 시 출석 버튼과 행사 종료 버튼 후 종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돼서 기념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2회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정책과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장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